그 새 당에서 나오신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각 당의 입장, 그다음에 저희 코피드가 제안한 정책 제안문의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피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몇 사항에 대해서 우리 코피드의 우리 정책 제안문을 발표하신 이면 팀장님께서 혹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 당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거나 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먼저 발표한 것 중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예, 사실 그 세 분 다 긍정적으로 많이 다뤄주셔서 그 부분은 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도주의 정신 실현이란 부분으로 저희가 이게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던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사실 이런 그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 대체, 인권 개선, 인도주의 실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강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미 인도주의가 국제협력 기본법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 안 하시거나 이제 그냥 공감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끝까지 하고 가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가 이렇게 그 인도주의 정신 실현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국익이나 이런 부분의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도 사실 그 국회의원분들, 정치인분들이 얘기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 원조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코리아에이드나 뭐 미얀마 케이타운 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국익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충분히 이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을 드러내는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문제의식이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무상 통합원조 기구 설치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얘기하셨고, 문재인께서는 중기로 얘기하시고 나머지 쪽도 두 분 다 동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지 중기라고 하면 그 정권 내에 어떻게 진행하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자꾸 문재인 캠프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군에 의한 군 파병 부분은 사실 문재인 후보 당사자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 파병은 사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사실 미국에 의한 동맹국들에 의한 파병이었고 이후에 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프간 파병도 있었죠. 그때 2000년대 중반을 보면 무상원조 우리나라 한국 정부 그닥 많지도 않은 무상원조 중에 절반이 아프간에 PRT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PRT 누가 했냐? 군이 했습니다. 근데 군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 평가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군에서 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PRT를 제공했지만 어떤 평가도 없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군에 의한 해외 긴급구호나 이런 데 군이 참여하는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해외 긴급구호대 각 부처가 공동으로 파견하는 긴급구호대에 군이 참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이 제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수송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성이나 아동 제일 피해자가 되기 쉬운 그런 재해 지역에 여성이나 아동을 군복을 입고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죠. 사실 최근에 UN ITA 재난구호로 갔었던 피스키퍼들의 문제들도 막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 의한 재난구호나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된 거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이제 세 분께서 코피드의 공약에 대해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이면 팀장님이
좀 더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그 참가하신 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 아니면 의견들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질문까지 같이 받아서 우리 새 우리 발표자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크게 2번 정도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하실 때에는 본인 소속과 소속과 본인 이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시민사회가 대선 캠프와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가능한 한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민분들 먼저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여연대 이영아입니다. 이면 팀장께서 질문해준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가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치안 군사협력 ODA가 사실 메인스트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ODA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필리핀 채널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필리핀 채널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필리핀 현지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필리핀 정부기관 중 경찰과 군대가 가장 부패가 심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필리핀 현지에서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필리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거는 사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차량이 시위대를 진압했고요. 이 경찰 차량은 사실 한국 차량이었습니다. 필리핀 채널 프로그램 중에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건 역시 경찰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 필리핀 긴급고 필리핀 긴급고 파병을 갔던 파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라고 해서 지금 해법법이 올라와 있는 건데요. 그때 국회에서 지적된 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라고 계속해서 국회 내에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법법은 사실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크 부대 같은 파병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아크 부대 파병 때 당시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크 부대에서 훈련한 군대는 바레인 민주화 시위 때 시위대를 진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그 파병돼서 한국군이 했던 활동을 보면 1년 동안 파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물론 재복구 했었지만 한국어 교실이나 직업훈련 학교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군의 역할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 또 혹시 이런 질문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월드비전 농업팀의 강혜빈이라고 합니다. 세 분 발표하신 거를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민사회 협력에 관한 내용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시민사회 협력에 관한 내용이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주신 그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보통 잘 하던 것을 계속 잘해라 이런 방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강조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 모두 언급하신 바 있는 그 OECD 다크 개발원조위원회에서도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정책 대화 및 지식 전문성 활용을 강조한 내용이 있고 시민사회의 협력이 강조된다는 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얼마큼 강조가 되어도 부족하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2017년 현재 이제 우리의 시민사회 협력이 얼마나 퇴보되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업 실행적인 부분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G20에서 개발 의제를
그 정상회담 자리에 끌어온 게 우리나라 정부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지만 현재 2017년도에 이제 G20 관련 그런 정책 대화에서 시민사회 협력의 장이 있는지 제가 주관하는 외교부에 물어봤을 때 그거는 시민사회가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정책 대화의 장에서 정부가 열어주는 만큼, 정부가 허락하는 만큼만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분명히 퇴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에 들어있듯이 현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이제 시혜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진다거나 양적 확대를 할 수 없는 사업을 현장 전문성을 살리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국제적 기준보다 국내 상황에 맞춘 것이고 이게 시민사회 협력이 내용상으로도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협력 사업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이게 대한민국 ODA의 신도를 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민사회 협력의 질이 높아야 되고 이것은 시민사회 협력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해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함께하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그 점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을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민사회 협력을 제한하고 효과성을 저해하는 그 민간 경상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 이것을 한번 꼭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오고 가죠. 네. 자, 그러면 세 분 첫 번째 우리 파트에서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세 분 다 같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영 팀장님께서 실장님 아직 승진 안 되셨고요. 팀장님이십니다. 네. 또 국익을 추구하는 게 한국 원조의 철학인가? 한국 원조의 철학이 무엇인가? 이런 유지의 질문이고요. 또 세 분 다 유무상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려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당장 다음 정권에서 유무상 통합 기관에 출범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셨고요. 또 이명 팀장님과 이영환 선생님 두 분 다 군사 치안과 군사 원조로 쓰이는 부분들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월드비전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거에 어떻게 직접 강화할 것인지 또 그런 보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사회 협력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그 질문들이긴 하지만 우리 정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리핀 치안 문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아이솔레이티드 케이스라고 했냐면 이게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범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 경찰들이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모양이에요. 필리핀에. 그래서 경찰 관리들을 우리 경찰청에 초청을 해서 이제 지문 인식 IT 트레이닝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 소위 이제 소프트 파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괜찮다고 보는데 또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어떤 시위 차량이 시위대를 지나가는 시위 차량이 우리 한국에서 어디 작업으로 나갔다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아주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분란의 소지, 소위 인권 위반의 소지라든지 그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야무지게 챙겨서 ODA의 어떤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파병 필리핀에 이제 파병된 우리 군대가 이제 한국어 가르치고 했는데 그게 과연 파병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런 질문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끄집냈냐면은 그때 국내 언론을 보니 실제로 이 디자스터 리리프 활동을 하는데 그 절차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적기에 현재에 도착해서 그 파병된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 디파인을 해서 그런 어떤 인도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가서 그 인도적인 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국익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어떤 부합한다면 그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국 월드 비전에서 워싱턴 질문해 주셨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층화되기 때문에 이 여러 스테이크 홀더들을 정부 결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시민사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형식적인 시민사회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소위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된 파트너십 같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만남 자체, 정부의 정책을 그냥 알려주는 그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의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어떤 포함을 또는 인폼을 파트너십 같은 거, 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의 협력은 개발 협력 분야뿐만 아니고 사실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사회의 그 보이스가 갈수록 높아지고 또 그 중요성도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와 유관된 그 시민사회와의 그 협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어드밴스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협력의 퀄리티도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안면이가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한번 원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다음 질문들에 있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캠프에서는 지금 원조 분자력 극복으로 유무상 원조 통합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문재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차기에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이 되시면 그 임기 내에 한국의 유무상 통합 원조 기반이 설립이 되는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유무상 통합이 되는 기반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진순 박사님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제가 또 여기서 발표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필리핀 정부에 대한 어떤 국가의 경찰이나 군의 어떤 민간인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ODA 여기서 한 학자가 발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책화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철수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런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시민사회 협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 나라의 수혜국의 이렇게 협력 국가에 대해서 시민사회하고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령 제가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의사를 물었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을 해주신 분들은 이 종합기구도 대부분 외교부 산하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부 산하에 두자고 하는 주장이 여러 가지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적응할 수 있고 언어라든지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국정에 참여하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시민사회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열정이 충분히 국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수혜국의 시민사회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경찰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 그건 그쪽에서 피지배를 거의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원이 그쪽 사람들로 봐서는 아주 아주 불편하고 자기들 반대되는 의사와 반대되는 데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탈곽을 우리 기준에 있는 것을 깨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외교부 관료들은 외교부 관료대로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에 참여 폭을 넓히고 또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것은 정치를 정권을 바꿔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민주적이고 폐쇄적이지 않는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ODA 사업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도국 시민사회도 김대겸 강조해 주셨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역시 유무상 통합에 대해서 통합기구를 만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신종필 위원님. 저는 아까 토론 말씀하실 때 포괄적 협력, 그다음에 각 나라의 과정을 존중하는 문제 이를 통해서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한 단독주제 투쟁의 과정에서 외국으로 받았던 것들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의무를 양보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이제 취향이나 이제 군사 협력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 자체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원칙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나오신 그래서 앞에 협상대장님 NGO의 참여, NGO들에 대한 참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에 특히 이제 ODA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 대상국의 NGO들이 그러한 우리나라부터 지원되는 그러한 이제 자원들을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 같은 것들. 물론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데도 있을 거고 좀 더 튼튼한 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부 정책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협의체에 와서 회의 한번 하고 밥 먹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오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같이 책임있게 같이 결정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마지막에 이제 민간경선 구조권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특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화이트 리스트가 되고 잘못하면 블랙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경영 보조금에 대한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마을사업 관련했을 때도 포괄사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천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영수증 작성하고 이런 거 무지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와 관련한 것들은 이제 민간경상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것들은 단순히 이제 그 의도 이런 것도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제도를 보면 어떻게 또 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만만치가 않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우리 후보 측에서는 공약을 이미 밝히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있는데 유무상 통합제고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셨죠? 기본적으로 이 ODA 정책 자체가 하나의 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맞다. 네, 맞습니다. 자, 그 중요한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 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 또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 꼭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밝히고 싶다, 혹은 의견 듣고 싶다 한 분 있으시면 손 들고 의사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김동훈 선생님 당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개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지금 안철수 캠프에서 이제 대외협력팀장 맡고 있는 김노훈입니다. 근데 여기 와 계신 대부분의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고요. 지금 장기 휴가를 내서 지금 자원스럽 뛰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제 직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앞에 계신 분들보다는 우리 같이 국제개발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이 종사자들을 위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가 일단은 연말 정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정도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개인하고 이제 따로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직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ODA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ODA 문제 심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ODA 문제 심각합니다. 꼭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저 김동훈 선생님, 그거는 좀, 그거는 말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의지는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당에서 보니까 국제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 단체하고 대외협력팀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하고 정책 간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업계에 비해 가지고 다른 분들은 최소한 5개, 5대 공약 정도 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 공약 정도로 이번 정권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을 시키겠다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서 굉장히 구체성 있게 접근하는데 우리 이 분야에서만큼 국제개발이 각 캠프에 제공하는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이 5년 전에 대선 이게 토론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 모든 캠프들은 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역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봤을 때 제가 안에서 느꼈던 거는 이거를 정책을 받아 안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코피드 운영에는 책임자니까 그 부분 고민하겠고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여쭸죠. 이 당의 입장이냐 개인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활동가 개인 김동훈보다는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안철수 대표가 밝히고 하신 거는 사실은 하시면 안 될 말씀인 것 같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만 좀 듣겠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느냐 안 바뀌었으니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뀐 게 없고 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인 걸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도 바뀝니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 앞으로 와주시죠. 손 드신 건가요, 이성호 팀장님? 네, 이성호 팀장님 하시고 앞에 허성영 대표님 두 번째 신분.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이제 한 가지 의견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꼭 저희 외교 분야에서 개발협력 정책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ODA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내용 중에서 이게 꼭 이제 앞서 많은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의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익 관점에서 하면 다 이제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우스개 뭐 얘기지만 이런 것들 또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에 또 이제 뭐 M타운이나 뭐 M미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하나의 저의 의견은 저희의 어떤 개발협력 정책의 어떤 모델 자체를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이것을 공개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향후 만약에 저희가 집권하셨을 때 어떤 이제 문재인 그 캠프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라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건 하나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짧은 질문은 저희가 이제 대외 원조 규모를 병행해서 이제 그 청년 해외 봉사단을 많이 확대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뭐 청년 일자리와 연계가 되는 어떤 이야기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5시고요. 또 우리 참가 발표자분들 중에 5시 이후에 좀 개인적인 다른 일에서 떠나야 될지 분 계셔갖고요. 5시를 많이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성영 대표님 얘기하시고요. 혹시 또 꼭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고 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네. 그러면 저 뒤에 붉은 옷 입으신 분 여자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분의 답변과 마지막 발언 듣기 전에 저희가 SNS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 KCOC의 신재훈 부장님께서 저 뒤에 여성분 질문하시고 마저 그 SNS를 대표한 의견들도 제시해 주시고 간단한 질문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허성용 대표입니다. 일단 오늘 그 여러 가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했는데 좀 거대한 담론과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됐던 뭐 분전화를 이제 개선하고 유무상을 통합하고 이런 것을 이제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국가하고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진행해 나갈 때 사실 그 국제개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나 지역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해와 그 지역별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인도나 많은 다른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시아, 남미,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주로 개발 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전략이나 차별화된 방향으로 정말 또 그 지역과 그 국가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 협력을 해나갈지에 대한 당의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해외 봉사단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해외 봉사단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사실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미도 굉장히 많이 파견되고 있는 단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 갔다 온 그 2년 동안의 그런 많은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의 전문성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적인 개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좀 정책들이나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속은 무직으로 무소속 백조 상태인 이아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해외봉사단으로 베트남에 파견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왔었는데요. 여기에 NGO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상당히 떨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2014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졸업을 하고 제가 원래 대구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청년 혁신 활동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NGO에 파견이 돼서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코이카 ODA 인턴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작년에는 코이카와 KCOC를 통해서 해외 봉사관 파견돼서 활동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주위에 저와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을 보면은 약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뭐 영국의 해외 개발학과 관련된 유명한 대학원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일을 할 때 무급으로 인턴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무보수로 일을 하시거나 일의 환경이 상당히 조금 어렵고 강도가 높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또 결국은 이 일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 건 저희 할머니가 너가 있는데 너는 누구를 도우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효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항상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을 또 대표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차기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일을 하는 활동가들,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 환경과 노동 가치를 위해서도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KCOC의 신재현 부장님께서 SNS를 통한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하는 말씀과 또 간단한 질문 요약해서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SNS에 오늘 각 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혹은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여쭤봤는데요. 오늘 다뤄졌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분절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이런 이야기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또 플로어에서 나오신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종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뤄지지 않은 질문들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면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협력 쪽의 일자리 부분에서 보면 정부 쪽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라든지 기업에서 일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사회 협력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모금을 기반한 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관들의 그 실무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그 급여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해외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도록 했지만 돌아왔을 때 다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발벗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열정페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이 엔트리 레벨에서의 확대가 아니라 엔트리 레벨에 갔다 오신 분들을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네. 굉장히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아마 정의당에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ODA 공약집 차기 정부의 그 공약집에서 이 ODA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성호 팀장님께서 ODA 외교전략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개발 경험을 모델로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성호 팀장님과 허성윤 대표님, 또 우리 뒤에 질문하신, 제가 성함을 잘 못 적었는데 이 선생님, 예, 그다음에 우리 신재현 부장님 모두 다 그 봉사단 확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봉사단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요지의 질문들을 관통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허선영 대표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전략이 있는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정은행 손정필 우리 위원님 그 답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또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뭐 ODA는 외교 전략이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나라들이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격 문제와 관련한 그런 정책을 간주시킬 때 지원했던 나라들에 대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광물 자원의 이런 문제와 있습니다. 좀 다른 나라들이 한다고 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ODA가 인류의, 그러니까 보편적 인류에 기초한 그 정신에게 입각한 사업을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어떠한 뭐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구속성 원조와 별다른 것이 가면 안 되겠다는 거 있고, 두 번째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봉사나 해외 봉사단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일자리 문제들 아니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국내에 활용될지에 대한 문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신경 못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외 봉사 그러면 스펙을 쌓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변 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온 인력들을 어떻게 국내에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정의당사에 거기까지 고민을 많이 못했어요. 솔직한 말. 그런 것에 대한 이유, 차기 정부가 그러니까 ODA 정책 전반을 재구성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것까지를 같이 해야 되지. 마치 좀 청년 실업자가 아니고 외국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천박한 수준의 대안이 아니에요. 대안이 되지 말아야지.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그 인력들을 활용할 건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직업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것 고민되면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근무하는 그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안들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다른 데 NGO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뭐 열정 페이만 먹고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다른 질문인데 뭐 나라별 대륙별 특성화 전략 강화입니다. 참 사실 나라별 특성을 제가 다 갔다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전략을 세운다는 것인데 저희 당에서도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포괄적 수준에서의 ODA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각 대륙별 나라별로 특성화 전략까지는 뭐 고민 못했는데 이후에 그러한 것들의 정책을 만들 때 좀 이쪽에 ODA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해야 돼요. 어제 텔레비 방송 보니까 그 대선 후보자들도 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ODA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라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발표한 것은 우리 당의 외교분과위원회 정책실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뭐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기는 하지만은 가령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에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쭉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하는 DNI에 비해서 GNI에 비해서 우리 너무 열악하고 국제 기준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한다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간에 대한 어떤 교류, 그것은 아까 저희가 발표한 그 윈윈 저쪽 기업하고 그러니까 뭐 경찰에 장비 지원을 해서 군대 파견하는데 하질 건지 아니고 저희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그쪽에 이 기업과 시민사회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 같은 데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제가 사실은 중남미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서는 우리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중남미 같은 데는 우물을 파주거나 뭐 빈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기업과 정부와 우리 개발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마지막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돌아와서 길을 그 굉장히 어렵고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사회복지사보다 월급이 적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말씀드렸던 그 죄의 동포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는 그 발전적인 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아까 마지막 질문하신 공약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10대 공약 외에 구체적인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ODA 분야에 대한 정의당에서는 이미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그 아직까지 이렇게 받고 알고 있는 공약은 이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꼭 돌아가셔서 공약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 안에 또 오지 않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시기 못 칩니다. 오시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었나 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오신 정의문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 저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ODA CP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수원구하고 협의를 다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공역으로서 일반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발표할 때 우리의 어떤 이 따뜻한 손길, 그다음에 이태석 신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어떤 수원국의 어떤 실정, 수원국의 필요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제 그와 병행해서 그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우리의 어떤 이 ODA 정책,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아주 특별한 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한민족의 꿈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혼이. 잘 살아보자는 그런 한민족의 혼이 서 있기 때문에 이 혼을 지금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국제사회하고 공유하는 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40년 가까이 그 외교 현장에서 있어 보면은 그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중국과 일본은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너무 어드밴스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개발 실정에 비춰볼 때, 제만 여건에 비춰볼 때 가장 적합한 이 안성맞춤의 파트너가 누구냐? None other than Korea. 정말 저는 그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꿈을 지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협력 정책을 우리에게 대표 브랜드로 이 발전시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모두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요 OECD 그 회원국들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다 이걸 자국의 어떤 이 대외 정책하고 이걸 어떻게 이 결합을 시킬 것이냐, 다 그런 이 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이 이 수원국의 이익에 다 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전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수원국의 어떤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히든 어젠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진정성 있게 우리 가슴을 열어놓고 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ODA 원조를 하는 나라도 ODA 이 사업을 하는 대상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히든 어젠다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이 개발협력 역사가 일천한데 이 개발협력 이걸 지금보다 더 잘 가다듬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다 반영해서 더 잘 가다듬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내세워서 손색 없는 그런 국가적인 이 에셋으로 이걸 갖다가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어떤 이 가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떤 저렇게 일어섰는데 why not us? why not me? 저는 충분히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전략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공여국인 우리 한국과 이 수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을 한다. 뭐 그렇게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봉사단 이 파견 증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걸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는 봉사단 지금 코이카 출범 이후에 2015년까지 한 5천 몇백 명 나갔죠. 한 5천 명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수요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별로 특화 전략을 씌워야 되고 또 지역별로 또 특화 전략을 씌우고 그렇게 해야 되면 더 수요가 늘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관리를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보면 되게 이제 6개월 이 단위로 파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6개월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6개월 파견에서는 그 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이렇게 빌드업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특별히 강조했는데 이 실전 경험을 쌓은 실전의 베테랑이 되어야 된다. 실전의 베테랑이 되어서 그래야 이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 한마디 할까요? 제가 태국 대사로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2011년 9월 제가 방콕 떠날 때 우리 한국 대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전공한 60명이 태국에 취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2011년 9월 달에 온 그 취업이 지금 매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매년 지금 6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한 거죠. 보통 한 1년 단위인데 2011년부터 매년 지금 한 60명씩 한국에서 태국 나가기 전에 태국의 60개 이 중고등학교에 자기가 어디 갈 것인지 다 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봉사단원들이 한 1년 이상 현재 파견되어서 전문성을 쌓으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이 전문성을 빌드업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나라하고 우리 한국 사이의 어떤 이 브릿지가 될 수 있습니다. 브릿지가. 그래서 일자리 주재국에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자리 찾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우리 재외공간이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 비춰볼 때 2011년 9월부터 매년 60명씩 지금 몇 년이고 7년이 지났죠? 6년입니까?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이잖아요. 계속되고 있거든요. 매년 60명씩. 그러니까 이걸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신 일처럼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안 보이던 그 길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열정과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이 국별 전문가, 그리고 지역별 전문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이 국별로 어떤 스트래티지를 따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정한 이 지역별로 이 스트래티지를 마련해서 전문가를 길러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깊이 좀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예, 그 필요성은 특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 해외 봉사단 이 프로그램 다녀온 사람들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으로 좀 가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차기 정부의 공약지 어디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는 문제 정책 과제로서 지금 외교자문단에서 정책 연구한 정책 과제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 과제가 지금 당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회자로서 이제 진행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가 하시고 또 우리 정의당 가셔서 좀 아쉽지만 시간이 돼서 가셨는데요.
시민사회 보조금 문제는 그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근데 이제 현재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제 정부 내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 하지 않던 거를 국내에서 활용하는 그 보조금 제도를 우리 해외 사업하는 데 적용하는 굉장히 급박하게 준비 기간도 없이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사회가 일하기 힘들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가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개도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 국제개발협력 사업하는 데 한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그런 경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대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단들이 일자리 찾으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계속 관찰한 바로서는 역대 모든 정부가 해외 봉사단은 실업 문제, 실업 해소의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단 6개월이 아니고 1년, 2년인데요. 2년 동안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청년들이 해외에 떠돌고 있고 돌아와서는 일자리 못 찾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연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당 초청 말씀드렸는데 어느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한 대책도 없고 입장도 없고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또다시 대규모의 봉사단을 파견할 것 같습니다. 손쉬운 정책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국제개발협력 우리 젊은 역량 있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 세대 양성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인식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과제를 만드시고 또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시민사회 협력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해외 봉사단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점 또 유무상 통합의 문제 또 뭐 비구속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치안과 군사협력으로 잘못 오용될 수 있는 ODA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이제 과제를 만드시고 두 당에서 있으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잘 반영하시면 다음 대선 때쯤에는 이런 자리에서 한층 더 나은 그런 토론과 발제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의문 대사님, 또 최선 박사님, 또 손준필 위원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각당의 입장 발표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의견도 DCI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한국 ODA 발전위원 제19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